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오후 1시쯤 방류가 시작될 거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수산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수산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광판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과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처럼 도심 속 산책로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별도의 순찰대까지 만들었지만 한 달만 운영하겠다고 밝혀 시한 공백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재 10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 관악경찰서에서는 지금 부담스러운 인원이기 때문에 잼버리 대회 준비하겠다며 해외 출장 떠났던 부안군 공무원들이 브라질 이과수 국립공원과 런던의 해리포터 촬영지까지 관광 일정을 소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간 부안군은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에만 4억 원 넘는 세금을 썼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와야 하는 작은 섬 평일도입니다. 이 섬에선 버스 세대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데 이마저도 많이 없어서 버스를 타려면 마음 먹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섬 마을의 이야기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제 정말 내일 일이 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미 오염수 약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어서 바다로 흘려보낼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오후 1시쯤 오염수 수문이 열릴 거다.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도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다시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4, 5년이 걸린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당장 걱정이 커진 시민들 그리고 생업을 위협받게 된 어민들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염수 방류를 채 24시간도 안 남겨둔 일본 현지 상황부터 이도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덩달아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우리 국내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일 오후 1시부터 방류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7800立方メートルのアルプス処理水を1日あたり460立方メートルで放出するとしますと、計算上17日間で放出が完了するというような計算に基づいています。 일본은 방류 직후 바닷물 속의 삼중 수소 농도를 측정해 이달 안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중 수소는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안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책임진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예상대로 희석되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24일 방류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시점에 대해 날씨 등을 고려해 실제 방류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수산물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지, 정말 방사능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당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할 장비가 여전히 부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달 전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가 많이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고작 7대 늘어난 겁니다. 강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식품연구실입니다. 연구원이 곱게 갈린 고등어를 냉장고에서 꺼내 검사실 안으로 가져갑니다. 군대 급식소에 들어갈 이 고등어는 먹어도 안전한지 검사를 받기 위해 이 기계에 들어갑니다. 세슘이나 요오드 등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검사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500건의 검사를 진행하려고 예정했었는데 아마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최근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민간 검사기관입니다. 수산물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며 민간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건데 이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대를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빨라야 내년 초부터 정부의 검사 의뢰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도 더딥니다. 인근 바다에서 잡혀 바로 위판장으로 온 수산물을 유통 전에 검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작 29대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43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아직 7대 늘었습니다. 전국 입판장에서 신속검사를 더 많이 하겠다며 추가 대책도 내놨지만 정작 현장엔 검사 장비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더 촘촘한 검사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 사이 우리 수산업계는 저마다 스스로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수산물 안 사 먹는다고 할까 봐 매일 방사능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 공개하거나 아예 비싼 장비를 직접 마련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바다에서 막 잡아온 은빛 갈치가 위판장에 깔립니다. 갈치 3.4kg, 8월 23일 02시 54분. 선박명은 2022. 그런데 경매 시작 전 갑자기 갈치 15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냅니다. 갈치 갈아서 시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뒤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고야 다시 활기를 띱니다. 7월 달부터 계속 검사를 시작했거든요. 미리부터 우리는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경남 최대의 수산시장인 마산어시장입니다.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만국기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 축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여나 축제가 외면받을까 방사능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많이 이용해가고 여기 어시장에 좀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동식 방사능 기계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동식 간이 장비 가격은 수백만 원입니다. 정부 대처만으로는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는 생각에 준비했지만 그나마 영세한 시장과 상인들은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JTBC 배승준입니다. 유통업계도 대책 마련에 바빴습니다. 백화점, 마트들은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은 방류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아예 남미처럼 일본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잡힌 수산물을 주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오염수와 무관한 상품을 내놓는 방류 프리 마케팅을 준비 중인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 매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추석용 선물 세트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선물 세트인 굴비와 옥돔, 갈치는 지난 설보다 3배 넘게 준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장기간 냉동 보관이 가능한 수산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내년 설 선물로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일본과 멀리 떨어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같은 지역에 갑각류와 생선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선물 갖고 올 거라고 뉴질랜드하고 생선을 조금씩은 가져오는데 다 냉동이죠. 생물은 못 가져옵니다. 대형마트들도 지난 4월부터 갈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요가 많은 20개 수산물을 평소보다 30% 더 비축했습니다. 국내산 제주갈치와 오징어는 각각 내년 6월과 9월까지 팔 물량을 냉동 창고에 확보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수산물들은 먹기 꺼려질 것 같고 아기한테도 특히 안 먹이려고 노력하겠죠. 서울의 한 참치 전문점은 아예 건물 밖에 일본산은 안 쓴다는 커다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저희 같은 100% 유럽산, 프랑스산, 스페인산 쓰고 있으니까 일본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종식시키려고 그러죠. JTBC 김도훈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우리 요구를 더 정확히 관철시키고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회 주무상임위에선 어떤 실질적 논의도 없이 정치 공방만 주고받고 서로 언성만 높였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반대에 피켓부터 내걸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신경전 끝에 질의가 시작되자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해양 침략이라는 민주당과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2의 해양 침략이자 해양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류 자체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일본 정부에게는 유감이다.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오염수 방류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개해라. 받아들여졌습니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방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중단한다. 들어졌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도 우리 못지않게 방류를 앞두고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총리가 약속을 어겼다, 바다가 쓰레기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도 있었는데 김연애 특파원 보도 보시고 바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신치마치항. 15살부터 뱃일을 시작한 오노 씨가 그물을 손보며 출항 준비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미에 고민하거든 아니네, 혼돈이. 이만한 시대에 의미 나가서라도 아래네도. 하지만 바다에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부들에겐 바다가 생계가 달린 일터란 겁니다. 오노 씨는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一国の総理大臣約束破っていいの? 子供たちなんて言うの? 방류를 하고 싶으면 대도시인 도쿄 앞바다에서 하라고도 했습니다. 인근의 소마항 해변. 음식점을 운영하는 니헤이 씨가 문을 닫고 아들과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부터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あれだけはやってほしくないですね。ずっとですからね、一生ですからね。でも十何年前に苦労してるんで。 후쿠시마 원전 쪽으로 더 내려가 봤습니다. 원전이 가까워질수록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보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5km 떨어진 해변가에 나와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귀한 곤란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흉물로 변한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후쿠시마현 원전 일대는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조만간 방류 금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네, 김연애 특파원. 오늘 일본이 한국을 배려해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늦췄다는 주장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배려해서 오염수 방류일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애초 지난 16일 이후 방류할 계획이었는데 공교롭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직후인 18일로 잡히면서 우리나라를 배려할 필요가 생겼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뒤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연초부터 올 여름 안에 방류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8월인 이달한 방류는 기정사실이란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배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그 며칠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는 내일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일본만의 다음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2년 전 폭발한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해 오염수를 먼저 방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만 30여 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원자로에 쌓인 핵연료 찌꺼기입니다. 데브리라고 부르는 찌꺼기가 약 880톤이 남아있는데 이를 어떻게 제거할진 사실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새로운 오염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애 기자가 특파원의 후쿠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내일로 다가오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 불러보죠.
자, 박 특파원, 중국이 어제 일본 대사까지 불러서 외교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었는데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如果有人认为福岛核污染水可以饮用、可以游泳，我们建议日方把核污染水好好利用起来，供这些人饮用或游泳，而不是排进大海，让国际社会担忧。 중국에선 일본이 내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자 반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좀 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거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고질라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고질라는 방사능 피폭으로 탄생한 돌연변이 괴물로 일본 괴수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중국 당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는 실제로 있죠. 홍콩은 내일부터 그 일본 수산물 수입 통제에도 들어간다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중국과 홍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게 현지 여론입니다. 먼저 홍콩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섭니다. 들어보시죠. 基於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會喺8月24日開始禁止源自東京。 중국은 지난달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규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홍콩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합세한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했습니다. 네, 중국 상황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검사와 치료 지원 등의 여러 변화가 생기는 건데 유한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31일부터는 어느 의료기관에서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리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간 치명률은 0.02에서 0.04%대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증화율도 0.09%로 앞으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던 신속 항원 검사에 31일부터는 4만 원에서 5만 원이 듭니다. PCR 검사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만 60살 이상이나 12살 이상 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일부 대상에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그리고 입원 치료비도 4급 전환과 함께 사라집니다. 인공호흡기처럼 돈이 많이 드는 중증 환자의 치료비 지원만 남겨둡니다.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먹는 치료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독감처럼 매년 한 번씩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는 10월쯤 12살 이상은 누구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지역시설에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던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수십만 원 늘었다는 분들 많은데 감당이 안 돼서 2층 영업은 아예 중단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삼겹살집 불판에선 열기가 올라옵니다. 대형 에어컨 2대와 10대가 넘는 선풍기를 틀어야 매장에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다 보니까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뚜껑이 너무 달궈지다 보니 이것도 한몫이 됩니다. 전기요금에. 엊그제 나온 8월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은 125만 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0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계속 풀어줘야 돼요. 매상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고지서엔 지난달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의 요금만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중하순 사용요금이 담기는 다음 달 고지서도 지난해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인근 해물탕집은 요금을 아끼려고 아예 2층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종을 바꿀 것인가 화기 안 하는 그런 생각 해보기도 했어요.
가정집도 부담이 커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0,000원 정도 그렇게 냈었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올랐다 해도 올해는 한 4만 원대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1년 새 4차례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33.5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길었던 폭염으로 냉방비가 늘면서 이번 달 전기요금이 껑충 뛴 겁니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4분기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전의 빚이 20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 요금을 안 올리면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적군이 침입했다고 가정하고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해보는 민방위 훈련이 오늘 6년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 참여하는 시민이 많진 않았습니다. 또 대피소가 너무 멀거나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리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는데 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시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대피합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5분 안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감각이 강한 것 같아요. 호마야, 이렇게 살려놓을 때는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 알았지? 시민들은 안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대피할 곳이 어딘지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훈련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피소로 쓰이는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이 곳곳에 있는 도심은 나았습니다. 주택가에서는 대피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세대 주택이 많은 서울 춘현동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이 안전 디딤돌 앱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걸어서 600m 거리로 나옵니다. 오르막길,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내립니다. 안내 표지판이 따로 없어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었더니 이곳 대피소 인근까지 14분 걸렸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 때 지적된 알아듣기 어려운 안내 방송도 여전했습니다. 안 들려요. 전혀. 정확히 들리지 않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내용이. 시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3년생, 올해 30살입니다. 어제 찍은 경찰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커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를 수사기관이 그때그때 다르게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갑니다. 얼마 뒤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증명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실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진 가지고서 알 권리 충족시킨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엄격한 요구를 통과한 만큼 효과도 확실해야죠. 머그샷은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 논란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1명을 살해했는데 공개됐습니다. 2명을 숨지게 한 2019년 고시원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심의공개위원회가 도입된 건 2010년입니다.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 사건으로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이후입니다. 지금껏 열린 심의위는 총 76건, 그중 49건의 피의자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범죄자일 증거가 충분한지와 성인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준이 추상적인데 위원회도 경찰청이 아닌
각 시도경찰청이 제각각 엽니다. 신상 공개 기준과 절차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건 물론 판단 권한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 달 전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은 범행 직후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재판에선 열등감은 없었고 고의로 살인을 하려던 것도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피해 망상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조선의 모습입니다.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적개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조선 측은 열등감이나 분노를 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피해 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때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또 살인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재판이 시작되자 형량을 낮추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범행 당시 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도 급소 찌르기 등을 범행 전에 검색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말한 조선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침묵하면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검찰은 조선 측이 법정에서 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비춰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찰은 등산로에서까지 흉악 범죄가 발생하자 산악 순찰대를 꾸려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 달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라 이후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단봉과 무전기, 수갑까지 들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둘러봅니다. 혼자서 산책을 좀 하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윤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때린 곳도 외진 숲속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CCTV도 없습니다. 산악 순찰대는 이런 곳들을 위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2인 1조로 5개 조를 만들어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우선 한 달입니다. 구청에 공원 안전 지킴이라든지 공공근로자 7년 전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때는 3개월 운영했는데 이번엔 더 짧아졌습니다. 인력 부담 때문입니다. 경찰 저희 여력으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조받아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퇴직경찰을 부르겠다거나 자원봉사자를 받아보겠다는 정도입니다. 당분간은 너무 무서워. 사람이 없더라고. 아주 없어. 아예. 확실하게 범죄를 막는 건 물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불안감이 큰 건 인력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윤종이 신림동에서 범행을 저지른 당일 관할서인 서울관악경찰서 간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 사이드 미러를 부순 겁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 소속 실종팀장 A씨였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신림동 공원 숲속에서 최윤종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음 날엔 한 여고생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입건돼 관할 지구대로 발령나는 바람에 관악서 실종팀은 팀장 없이 여고생 실종 사건을 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고생 실종 신고 전부터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공석이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형사 입건이 됐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할서 간부의 일탈 행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다음 이슈 설명드립니다. 경찰 계급장 중엔 이 무궁화 꽃봉오리가 하나인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군복무 대신 경찰 근무를 택한 의무 경찰, 의경들이 달고 다니던 계급장입니다. 직업 경찰들처럼 집회나 시위 대응하고 순찰도 하고 교통정리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의경 기수가 전역하면서 41년 만에 의경제가 폐지된 겁니다. 이유는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하고 병역 자원으로 돌리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없앤 지 석 달 만에 의경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경 제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사이 군대 갈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가능한 얘기일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무 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꺼내든 긴급 대책입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무 경찰은 불과 석 달 전 완전 폐지됐습니다. 군 병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41년 만에 폐지했지만 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의경이 부활해 교통정리와 순찰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맡아주면 부족한 치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병력 자원을 경찰은 아예 의경 모집 인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병력 자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사전에 조율된 인원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찬성 반대를 밝힐 단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내부에선 병력 절벽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천 명의 병력 자원을 의경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엔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외유성 출장을 떠난 전북 부안군 공무원들을 취재했습니다. 런던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파리의 디즈니랜드까지 방문하며 4억 원을 썼는데 이게 과연 대회 준비를 위한 게 맞는 건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0월 부안군 공무원 12명은 중국과 일본을 거치는 해외 크루즈 탐방을 갔습니다. 출장 목적은 잼버리 홍보, 성공 개최 지원과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슈리성과 동굴 견학, 축제 참석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장 보고서엔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같은 해 12월 부안군 공무원 등 10명은 브라질과 스위스를 갔습니다. 당시 세계 스카우트 교육총회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는데 주말인 일요일 이과수로 이동해 종일 국립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스위스 켄터스텍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찾아선 우리도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글로벌 리더십 센터를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센터는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가 확정되기 전인 2017년 6월 떠난 체코, 프랑스, 영국 출장 보고서입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 홍보 활동도 하겠다고 했지만 12박 14일 동안 디즈니랜드, 프라하성, 뮤지컬 관람 등 대부분 관광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또 보고서엔 넣지 않았던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방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간 부안군의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은 총 22건, 예산만 4억 1천만 원 들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많은 이런 외유성 출장은 절대 지양돼야 된다. 파행의 큰 하나의 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부안군은 잼버리 예산은 아니고 군청 예산이었고 디즈니랜드 방문 등은 부안군 자체 직원 배낭여행 연수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잼버리 대회 현장에선 모기와 벌레 때문에 괴롭다는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충 대책 뭐가 문제였나 살펴봤는데 공중에서 뿌려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약품을 무작정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벌레에 물려 성한 곳이 없는 잼버리 대원들의 달입니다. There were so many on the first day, so it wasn't enough. 벌레가 창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구벌레를 비롯한 유충을 잡기 위해 5월부터 방제를 시작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첫 방제가 이뤄진 건 6월이었습니다.
약품 살포 방식도 주먹구구였습니다. 드론 살포 검증이 안 된 유충방제 약품을 공중에서 뿌렸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로 방제에 나선 겁니다. 드론은 그런 허가를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마저도 적정량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실제 사용한 유충방제 약품은 75리터. 약품 설명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67만 제곱미터를 방제할 수 있는 양입니다. 884만 제곱미터 넓이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었던 잼버리 야영장을 방제하기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다를 인접하고 있고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조절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적정량만 지켰어도 유충의 90%는 사라졌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벌레 물린 사진을 부모님들이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어 문제를 예견했음에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접수된 환자 8,500여 명 중엔 벌레 물림 환자가 2,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제주도에 자동차 보내려고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얼마 뒤 업체 대표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맡겼던 차를 되찾으려 피해자들이 직접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모바일 D이슈 영상으로 보시죠. 애들하고 가다 보니 짐도 많고 그냥 렌트보다는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탁성이. 후기가 괜찮길래 선정을 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공장은 비어 있고. 숙소나 다른 예매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일단 알아보긴 하지만 제 날짜에 그게 탁송을 오고 받고 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저도 돈을 내고 차량을 지금 인계를 받은 상태예요. 42만 원 더 줬어요. 새 집에 들어갈 기대감에 미리 점검을 갔는데 물이 새고 창틀엔 금이가 있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새 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곳을 감리한 곳은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감리를 맡았던 전관업체였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천장엔 곰팡이가 쓸거나 철근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창틀엔 금이 간 곳도 있고 창문을 밀다가 창틀에서 빠진 곳도 있습니다. 신발장엔 신발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경남 사천의 새 아파트인데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달 사전 점검을 갔다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특히 꼭대기층 89세대의 절반인 44세대에선 물이 샜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공사는 보수를 했다며 오늘 다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전히 벽지를 뜯어내고 말리고 있거나 지하엔 곳곳에 물웅덩이나 물자국이 흥건해 물이 새는 누수 문제를 해결한 건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맑은 날에는 도배가 다시 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 도배가 늦게 있고 또 좀 있으면 도배가 되어 있고 심각한 누수 세대는 보일러를 35도까지 올려놓고 선풍기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해당 아파트에서 감리를 맡은 업체는 최근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아파트 20곳 중 한 곳의 감리를 맡았던 곳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달 말까지 제대로 하자 보수가 될 리 없다며 사천시청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청은 시공사가 제출한 감리 보고서와 하자 조치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사 자문을 받아 준공을 승인해 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뜨겁다는 미국 데스밸리 사막에 많은 비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젠 사막에서도 물난리가 날 정도라는 겁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진흙과 자갈들이 덮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흙탕물은 흘러넘쳐 여기저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차량들은 불어난 물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으로 유명한 미국의 데스밸리 사막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0도가 넘는 역대 최고 온도를 찍어 온도계 앞에서 관광객들이 인증 사진을 남기던 곳이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해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559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스밸리 연간 강수량은 569mm로 불과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린 셈입니다. This is historic. This is the first landfalling tropical storm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September 25th, 1939. 공원 관리소는 데스밸리가 홍수로 위험한 상태라며 공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인근 지역 곳곳도 침수됐으며 주민과 여행객 등 400여 명은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Who has flood insurance in a desert? I don't think any of us are going to live another 89 years, so hopefully we won't see another one. 미 언론들은 사막에 물난리가 난 건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육지와 다리도 연결돼 있지 않은 섬마을에선 2세대뿐인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운행 횟수가 줄어서 한 번 타려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 있는 이 마루가 어르신들에겐 둘도 없는 정류장입니다. 건너편에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길을 건너야 하는 데다가 햇빛도 많이 들어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서 30분이나 걸립니다. 허리가 아파 끌고 온 보행기는 따로 세워뒀습니다. 집에 갈 때 타고 간다. 내가 혼자 못 걸어야 되니까. 50분 넘게 기다려 힘겹게 탄 버스는 벌써 10,000원입니다. 지금 감봉이가 모욕하러 모욕하러 한 달 만에 가. 내릴 땐 손에 꼭 쥐고 있던 1,000원짜리 한 장을 기사에게 건넵니다. 전남 완도에서도 30분 넘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평일도엔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나마 아침 시간엔 1시간에 1대, 낮에는 2시간에 1대가 올까 말까 합니다. 당신 약 타러 가, 병원에. 이제 늙어갖고 못 다니니까 2달치 주라고, 약을 2달치 주라고. 그래도 버스 3대 가운데 한 대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버스가 하루 2번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아예 완도 시내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워낙 노약자가 많다 보니 생긴 버스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그런 것은 많이 못해. 시간이 차가 왔고. 근처에 또 다른 섬 북일도엔 버스가 2대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빠져나가니까 운동인만 몇 명 계시니까 차가 점점 적어지다가 이제 한참을 기다려 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오래 기다려도 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버스 아니면 못 살아요. 없어. 한 대 있으니까. 예송이 여기서 9시에 출발해요. 9시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45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물건 보내려고 택배, 농협에서. 주민들은 아침 시간만이라도 버스 배차를 늘려주길 원합니다. 버스가 어참 없고 자주 있으면 좋지. 자주 있으면 우리들이 좋아. 하지만 읍면 단위의 예산만으론 쉽지 않습니다. 정류장에 한참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당장 저희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섬마을 사람들은 아픈 걸 참고 참다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갈 때, 또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갈 때 이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사람들에게 버스는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부상으로 한 달간 뛰지 못합니다. 축구 대표팀은 물론이고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대표팀도 비상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파리에 입단한 뒤 훈련과 경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최근 훈련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파리는 오늘 이강인이 왼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다쳐 9월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을 차거나 높게 뛸 때 무릎에 힘이 쏠리면서 허벅지 앞근육에 무리가 온 건데 약 4주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구단은 부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적 전부터 고강도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들었고 부상 중에도 아시아 투어에 동행해 훈련에 참가해왔던 만큼 피로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햄스트링이든 대퇴사두근이든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잘 발생하는 근육 부상이거든요. 우리 이강인 선수한테 신체적인 부하가 피로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된 상태다. 9월 유럽에서 2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 대표팀과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은 다음 달 19일부터 조별리그를 시작합니다. 당초 대표팀 경기 직후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합류 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시간도 없고 만에 하나 합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 위주의 대표팀을 구상해온 황선홍 감독은 최악의 경우 플랜 B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도 매달 기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e스포츠의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첫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페이커를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강자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이름처럼 상대를 속이는 화려한 플레이로 국내 리그 우승 10번,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을 3차례 제패하며 e스포츠의 메시라 불리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초대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시범 종목이었던 지난 아시안게임에선 결승에 올랐지만 중국에 졌습니다. 사명감은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더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엠리사이 때 저희가 중국 팀들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는 신체 활동이 없다는 일부 시선을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불식시켰고 e스포츠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좀 정신적인 노력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런 부분은 거의 e스포츠가 저는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대회의 흥행 카드로도 꼽힙니다. 올림픽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전통 스포츠 한계는 계속 부닥치고 있고 디지털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줄 MZ세대 젊은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IOC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롤드컵 결승전은 515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국내 대회도 매번 만원 관중입니다. 페이커 선수가 꼭 우승해가지고 군면제도 꼭 받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OC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대회를 개최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80년도 세계 11대 선수의 하나로 뽑힌 차범근 선수에게 마음껏 격려를 보냈습니다. 308경기, 98골. 독일에서 차범근 전 감독이 세운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입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분데스리가가 차범근 전 감독을 역대 최고의 공격수 후보 25인에 올렸습니다. 은퇴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붐의 전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킥을 해야 하는데 바닥에 물이 차서 쉽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퍼내보기도 하는데요. 힘껏 찼지만 공은 상대 선수 앞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지난주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의 모습인데요. 악천후 속에서도 주심은 남은 경기 15분을 강행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축구는 웬만하면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축구가 아니라 수구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수도권과 호남 위주로 비구름대가 길고 강하게 퍼져 있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 제주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에 비가 집중됐지만 내일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제주는 최고 120mm 이상까지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30에서 60mm로 세차게 쏟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부산 26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30도, 대구, 창원 28도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면 서쪽 지역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뉴스룸은 특집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민용 앵커와 JTBC 기자들이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서 현장 상황을 취재하고 내일 저녁 뉴스룸도 진행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